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순신 장군 리더십에 관한 얘기인데, 야, 이순신 장군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모든 언행, 행동은요 어디에가 다 있냐면 국민학교 도덕책에 다 있어요. 단지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도덕책에 있는 덕목을 실천한 분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못할 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머리가 무지하게 좋았다거나, 안 그러면 눈이 3개 달렸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도덕 과목을 그대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순신 장군처럼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순신 장군 얘기를 지금 3번째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애터미 사업과 그리고 이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한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분이지만은 그 작은 행동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지금 명량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무과에 급제한 이후에, 그러니까 출사기 과거에 합격해서 이제 벼슬에 진출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리고 그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래 그 문과 과거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씨를 잘 쓰고 아주 학문이 출중한 분이에요. 과거 시험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22세 때 무과로 전환합니다. 원래 기골이 장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년간 공부를 하셔가지고 무과 시험을 보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합격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다시 이제 바로 32세 때 겨우 무과에 합격하니까, 그 당시 나이로 보면 굉장히 늦어서 지금 출사를 하신 셈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은 40대 중반까지 계속 미관말직만 돌아다녀. 파면됐다가 사형선고 받았다가 방면됐다가 사면했다가, 이게 계속 미관말직만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워낙 성격이 대꼬쟁이 같은 분이라 원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상관을 이용한다거나 자기 출세 때문에 원칙을 어긴다거나 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직속 상관의 부탁도 거절해버리니까 계속 좌천, 파면, 사형선고 계속 이거만 해요. 함경도 국경으로 갔다가 하마터면 사형당할 뻔했어요. 굉장한 공을 세웠는데 이일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함경도 북병마 절도사니까 지금 같으면 함경도의 육군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이순신에게 뒤집어 씌워서 중앙정부에 조정에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정에서 보니까 뭐 큰 죄도 없거든. 그래서 그냥 삭탈관직하고 백의종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고를 2번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또 파면, 좌천, 파직 이것만 계속 당해. 그게 40대 중반까지 46살까지 그랬어요. 왜? 그 당시 조정이 엄청나게 부패했는데 부패한 관리들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계속 좌천, 파면, 사형선고 그걸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13일 만에 6계급 승진을 해버려. 이게 가능하냐 이게. 13일 만에. 이순신 장군이 32세에 과거에 합격해서 46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원칙을 지키다가 파면당하고 강등당하고 쫓겨나고 사형선고 받고 백의종군하고 그런 것을, 그래도 국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직한 선비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어요. 유성룡 대감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 괜찮네. 알겠죠? 이항복 대감, 약포 정탁 대감, 이덕형 대감이 저놈 괜찮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어른들은
유성룡 대감이나 이항복 대감 이런 어른들은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당파 싸움이 심했지만은 그런 어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수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구할 장수감인지. 예? 그때 이순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선조 임금은 이순신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누가 잘 아느냐? 서해 유성룡 대감이 잘 알아. 그러니까 바로 서해 유성룡 대감이 강력하게 선조에게 추천해가지고 지금 정읍현감 종육품 지금 같으면 소령 계급이에요. 소령 계급을 단 13일 만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법률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당파 싸움에 정신이 없는 대감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되옵니다. 전하 맨날 있다고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정읍 현감에서 진도 군수로 명령을 내. 진급을 시켜. 그러다가 진도로 가니까 가기도 전에 또 진급시켜. 또 이쪽으로 가니까 가기도 전에 또 진급시켜. 그래가지고 결국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다시 말해 지금 같으면 전라좌도 여기에 여수에가 이제 이 수영이 있고 우도는 해남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상좌도 우도, 전라좌도 우도. 그 후에 고종 때 남도 북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라좌도 수군 여기 딱 이 자리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 사건 바로 정읍현감이라는 종육품 지금 같으면 소령 계급장을 중장을 달아가지고 여수에 있는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라는 명령을 낸 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혜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안 그러면 와타시노 뭐 지금 이러고 있을 텐데 아주 대사건입니다. 이게 대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선조는 이때 이순신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서해 유성룡 대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항복이라든가 이덕형 청탁대감이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계속 반대하는 걸 계속 물리치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그러니까 해군사령관인데 그 밑에 장수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어제까지 내 쫄병이었거든. 어제까지 내 밑에 있던 놈이 별 3개 달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그걸 컨트롤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가자마자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북선을 만들고 판옥선을 개조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기강을 잡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전투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발령이 늦었더라도 전투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아주 묘하게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아남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결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막아버렸거든요. 자, 이게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내리고 전략을 짜고 했던 곳인데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304호로. 자, 그러면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다. 예를 들면 판매사가 느닷없이 스타마스터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벼락출세인가? 얼른 보면 벼락출세 같아요. 벼락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벼락출세가 아니에요. 32세의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46세 될 때까지 46세가 될 때까지 계속 원칙을 지켜나왔어요. 원칙을 지켜나왔어.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윗사람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행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 왜 올곧은 선비대감들이 보고 있었어요. 저놈이 나라를 구할 장수감이네.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저놈이 장수감이네. 그래가지고 13일 만에 6계급을 승진시켜버린 거지 그냥. 아무도 반대를 못해. 왜? 하도 강력하게 서해 유성룡 대감이 추천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조판서 이율곡 대감. 이율곡 대감은 나중에 병조판서까지 하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지스함이 3척 있죠? 3척.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지스 전투함입니다. 순양함이죠.
첫 번째 함이 세종대왕함. 세종대왕함이죠. 세종대왕은 아주 군사 전략가로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지금 우리 압록강 국경이 된 게 세종대왕. 군사 전략가로서 아주 탁월한 임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1번 이지스함이 세종대왕함입니다. 제 2번 이지스함이 율곡 2함이에요. 병조판서로서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결국 안 됐지만은 보고 있었단 말이지. 일본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번 함이 율곡 2함입니다. 3번 함이 바로 나라를 구한 서해 유성룡 함이에요. 그만큼 이게 이 몇 분의 인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초고속 생산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아요. 32세에 출사를 해서 46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미관말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어떻게 에너지가 축적된 거란 말이야. 에너지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일정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는 투입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투입되지 않은 에너지가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이 쌓아온 그러한 업적, 공적, 심덕 때문에 갑자기 승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예,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모든 이 자연 법칙 중에 가장 뚜렷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왜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주먹이 아플까? 왜 아플겠어요? 왜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주먹이 아플까? 바위가 안 아프고.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을 작용이라고 그래요. 바위를 치는 걸 작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주먹으로 치는 것만큼 똑같은 힘으로 바위가 나를 쳐요. 그걸 반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먹이 아픈 거예요. 화난다고 더 세게 치면 바위도 더 세게 쳐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힘이 반대이면서 크기는 똑같아요. 만약에 반작용이 없다면 비행기도 못 뜨고 로켓도 못 올라가고 걷지도 못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지요. 걸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걸어가냐 하면은 제가 다리에다 힘을 주고 밑에를 밀어요. 밀면은 이 바닥이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가요. 반작용 때문에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를 위해서 부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했던 일이 반작용으로 반사적으로 고속 승차를 가능하게 한 것이지 무슨 누구 배경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전혀 없어요. 요 한번 보세요. 두 꼬마가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아다녀요. 피라는 힘으로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아다녀. 요 꼬마는 벽에다가 고무줄을 묶어놓고 피라는 힘으로 잡아다녀요.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길이는 똑같아요. 양쪽에서 잡아다니는 거나 똑같은 힘으로 이쪽에 메고 잡아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놈이 잡아다니면 벽은 이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다녀요.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한번 시켜보세요. 똑같이 늘어나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에너지를 가하면 그쪽에서도 나에게 똑같은 보상을 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물리 현상이 갑자기 바뀌어 나타나는 시점을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힘들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순신 장군이 출사를 해서 46세 때까지예요. 힘들게 올라가는데 여기 가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굴러가 그냥 그때부터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여기 제로 지점에 있어요. 제로 지점에. 근데 여기가 지금 판매사인데요. T1이라는 시간까지인데 이때까지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돈도 안 생기는데 친구한테 가면 네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냐 해서 집에 가면 남편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는다고 그러지. 무지무지 힘들어요. 여기. 이게 무지무지. 이게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는 기간이에요. 여기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난다고요. 그러다가 여기가 판매사가 되고 나면 갑자기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밑에서 막 밀어 올려. 밀어 올려서
이때는 자기가 판매할 시간도 없어요. 왜? 파트너 지도해야지, 조직 넓혀야지, 물건 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 스피치를 하는 리더들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게 그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거든.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 파트너를 성공시키려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파트너들이 밀어 올려가지고 하다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요. 소득도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점근선이 5천만 원이니까. 바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임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 한 숟갈 먹어서 배 안 불러요. 그러다 계속 먹다가 한 20숟갈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그러면 앞에 먹은 건 헛거냐? 헛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돼서 20숟갈 때 배가 부른 거지, 처음부터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빵을 이렇게, 빵이 7개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이놈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이놈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이놈 먹어도 배 안 부르는데 요거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얘기가 이것부터 먹을 걸. 근데 애터미 사업은 이런 사람도 성공해요. 그냥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원칙을 잘 지켜 그런 분들은 성공한다. 왜? 밑에서 밀어 올리거든요. 밀어 올리니까 그래요. 자, 임진왜란 이후, 그런데 1년 후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아직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투 준비를 덜 했어요. 이 당시. 그래서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바로 해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거북선 시험이 아직 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막 왜군이 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전투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승산이 있는 전투만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전투가 옥포해전에서 왜군을 격파합니다. 임진왜란이 4월 14일 날 일어났는데 옥포해전은 5월 7일 날. 이동안 지금 이때도 거북선 투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북선은요 사방이 안 보이게 우기가 덮어져 있어요. 그렇죠? 덮어져 있어. 왜냐하면 외수군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외수군은 거의 해적들입니다. 왜구들이에요. 근데 해적의 특징이 뭡니까? 배에다 배를 대고 그 배에 올라가서 칼질해가지고 노략질하러 오는 게 해군의 특징이에요. 이 해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칼질에 능해. 왜 수군이 칼질해? 그러니까 아예 배 위에 못 올라오도록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거기다 못을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약점이 뭐가 있겠어요? 거북선의 약점은 시야가 좁아. 도대체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됩니까? 훈련을 철저히 해야 돼, 거북선을. 그러니까 거북선을 만들어 놓고도 훈련하시느라고 옥포해전에는 거북선을 출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전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 놓고 사천포 해전에 거북선 2척을 출동시켜서 예선을 격파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격파해 나갑니다. 예, 이제 한산대첩은 조금 이게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죠. 임진왜란 3대첩이 어떻게 되시나?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대첩이란 말은 첩은 이길 첩자입니다. 이길 첩자. 대첩이란 크게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이겨도 적게 이긴 게 아니고 크게 이겼다. 이 한산대첩이 최초에 있었던 대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군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 그래서 부산진 그리고 동래성을 치면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 북진을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보급선이 길어져. 그렇죠?
군대는 보급선이 차단되어 버리면 그건 있으나 마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해전에서 계속 격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육군의 병참선은 길어지는데 일본에서 보급선이 와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차단해버려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전투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선들이 이게 화가 났어요. 이게 뭐 이순신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말이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조그마한 첩보, 조그마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져온 정보망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했어요. 군관으로부터 쫄병, 백성, 그 다음에 귀순에 온 사람, 뭐 당나라 사람, 뭐 할 것 없이 정보망을 시골의 노인들까지도 정보망을 전부 활용했어요. 그게 지피지기예요. 그렇죠? 지피지기. 그런데 지금 이순신 장군이 이쪽 견내량의 외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어떤 노인이 알려줬어요. 견내량은 지금 이 통영하고 거제하고 사이에 있는 바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가 수로가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우리 그 당시에 판옥선과 거북선은 외선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배가. 큰데 요 좁은 바다에서는 암초가 많고 전투를 해서 승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넓은 바다로 유인해내야 돼. 유인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판옥선 6척을 파견해가지고 여기 지금 73척의 외선이 집결해 있어. 그래서 이걸 치게 했어요. 근데 외선이 보니까 자기들은 73척이고 무슨 판옥선 6척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옳다. 이때다. 이놈의 새끼들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쫓아왔어. 쫓아오니까 패하는 척 하면서 도망왔어. 어디로 유인하기 위해서? 여기 너무 좁으니까 이 넓은 데다 놓고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게요. 이쪽으로 유인해냅니다. 쏙 유인해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이제 쏙 외선 73척이 몰려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소위 그 유명한 하익진으로 격파를 해버립니다. 하익진은 육지에서 전투를 할 때 적을 포위 공격, 포위 섬멸하는 작전인데 해전에서 이걸 쓴 겁니다. 해전에서. 자, 여기 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공격을 해. 5, 6척이 가서 공격을 했어. 우리 배가. 이거 몇 척 안 되니까 적선이 쫓아와. 쫓아오니까 우리 배는 도망가. 도망가다가 계산된 지역에 들어오니까 숨어있던 우리 군함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이놈을 또 다시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적선을 포위해버려요. 하익진이라고 한 게 학이 날개를 편 것 같은 진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학이 날개를 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중앙이 돌파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력이 양분돼 가지고 각계격파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렇잖아요. 바로 영국의 넬슨 해군 제독이 이 법을 썼거든.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연합함대를 중앙을 돌파해서 두 개로 나눠서 각계격파해버린 게 이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외선이 중앙을 돌파해서 우리 전선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리면 각계격파 당할 염려가 있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통상 여기에 가운데 거북선을 배치한 거예요. 거북선 천자총통으로 앞에 포격을 퍼부어버린 거죠. 뚫지 못하도록.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바로 총통, 화포죠. 화포로 경멸을 해버린 거예요. 경멸을. 겨우 73척 중에 14척만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격파 또는 생포해서 왜군의 전사자가 9,000명에 이르는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군의 외수군이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입고 나서 이순신 장군은 여수에 있는 전라 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깁니다. 한산도는 경상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수에 있는 이 전라 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긴 이유는 이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해버려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그러면
진주성이 함락됐으니까 우리 육군은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수에 있는 우리 수영이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한산도로 옮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순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가 돼요. 이순신을 제거해야 돼. 이순신을. 그래서 요시라라고 하는 이중 간첩을 이용합니다. 이중 간첩을 이용해서 갓도 기요마사, 이때가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예요. 지금 명나라하고 이 협상이 진행되고 전쟁이 지금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데 갓도 기요마사가 부산으로 온다는 정보를 요시라를 통해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응서에게 귀띔을 해주니까 김응서가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라는 임금이 이순신에게 갓도 기요마사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왜? 일본의 간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앉아있는 영감탱이들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 간계에 속은 거예요. 간계에.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파직하고 이제 압송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임금의 말을 무시했다. 이게 무시했다. 그러니 만약에 이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령을 이행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은 이때 부산에서 전사했을지도 몰라요. 왜? 싸움 상대가 되질 않아. 왜? 외선은 지금 한 500척, 1000척이 되는데 우리는 몇 척 안 돼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서 전투를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고 이게 왜군의 간계, 다시 말하면 간첩을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이순신 장군은 이게 허위 정보인지 진정한 정보인지를 계속 판단을 했어요. 알고 임금의 명령이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게 또 우리를 또 살린 거예요. 자,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잡아간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뭐라고 했느냐?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놓아주고 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쳐버린 죄, 기요마사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안 잡았다 이 말이야. 죄, 나무 공로를 가로채고 또 남을 죄에 몰아넣은 죄, 그 모두는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한 죄. 다시 말하면 임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조는 지금 갓도목을 배우더라도 이순신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해서 파직을 해버린 거예요. 파직을 해서 잡혀 올라가 버리고 원균이라는 사람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제1차 고문을 당합니다. 명량이란 영화에서도 나오죠. 고문당해가지고. 2번 고문당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판충추부사 정탁대감이 목숨을 걸고 신구차를 올립니다. 신구차라는 것은 죄 없음을 알리는, 이순신은 죄가 없다고 알리는 상소문이에요. 이걸 올려요. 이렇게 되니까 한 번만 정탁대감은 그 경험이 많아. 2번만 고문을 당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걸 올린 거예요. 자기가 죽을 판인데 이 정탁대감은 이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요 상소 한 장이 또 우리를 살렸어. 이 상소 한 장이. 그래서 권율장군 휘하에서 백의정군을 하던 이순신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요 이제 원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아주 말아자십니다. 아주. 거북선은 모두 파괴돼 버리고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배설이라는 사람이 전라 경상우도 수군 그 배설 장군이 12척을 이끌고 도망 나온 게 조선 수군의 배천부였어요. 선조는 계속해서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런 리더를 모시고 있는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죠. 계속 의병장들, 이순신, 공을 세운 장수들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국가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근데 의병장들과 이순신 같은 장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임금을 좋아하겠어요? 장수들을 좋아하겠어요? 장수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원균을 두둔한 이유가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칠천량해전에서 완전히 원균은 파괴돼 버립니다. 이때 선조가 한 일을 가만히 보세요. 이모가 근한이 충청도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덕령 장군, 그 당시에 경상좌도, 서울에서 봐서, 그러니까 지금 울산이라든가 이쪽에 경주 이쪽이죠. 그쪽에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 오른쪽 그쪽은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맡았어요. 곽재우 알죠? 네,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이 맡고, 그 오른쪽 경상도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금 이 전라도 쪽 여기는 김덕령 장군이 의병장이었어요.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했고, 이순신 장군하고 이 율포해전에서는 합동작전을 한 그런 장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모학이 나이 나자 김덕령 장군은 맞아 죽었습니다. 선조한테. 최담년 장군은 사형당했어요. 곽재우, 홍계남 등은 겨우 살아남았어. 의병장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맨날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원이 돼서 지금 광주에 가면은 광주 이 번화가가 충당로죠. 김덕령 장군의 시호가 충장공입니다. 그래서 충장로가 있고 거기에 충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육지에 있는 외병을 휩쓸어 버렸는데, 이런 의병장들을 갖다 죽이고 이순신 장군은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이제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광주에 있는 김덕령 장군의 충장사죠. 자, 이제 수군을 없애라고 했을 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금신, 정선, 상유, 시비. 선조가 지금 한심하거든. 배 12척에다가 수군 그 당시 170명, 해군이 170명 남았어. 그러니까 그 없애버리고 아예 권율 장군 밑에 붙어라 했을 때 올린 상소입니다. 이건 보성 등량에서 선조에게 올린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한다면 이길 수가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사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남들은 300척 가지고 있어도 나는 겨우 12척 가지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하면 이길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 수군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적들이 다행하게 여길, 지금 이때 일본 육군은 어디까지 진격했냐면 충청도 진천까지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수군이 명량을 돌아서 서해안으로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다시 이김으로써 갓도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미자상, 갓도상,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 건데, 그렇게 중요한 전투였어요 이게. 명량해전이 있기 전에 두 번의 해전이 있습니다. 어란포 해전, 벽파진 해전에서 다시 왜군을 격파합니다. 나오자마자. 근데 이 해전은요 뭐였냐면은, 우리 수군은 이순신이 돌아왔음을 일본 해군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순신이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일본 수군에게 알리는 거고, 일본 수군 구르즈마 미치우사는 도대체 조선에 배가 몇 척이나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13척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12척인데 하나 부서진 걸 수리해가지고 13척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해전이죠. 12척 가지고 한 척을 운행을 못했어요. 왜? 군사가 1200명밖에 되질 않아. 1200명밖에. 그러니까 배 한 척을 운영을 못해. 그런데 대장선, 바로 이순신 장군 혼자 다 한 거예요. 그거 혼자. 왜? 아이 저쪽에 지금 군함이 330척인데 12척 가지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참 미친놈 아니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돼요. 대장선이 앞에 나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장수들이 와서 붙은 거예요. 다른 장수들이. 자,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시죠. 전사를 하시는데, 노량해전에서 이게 자살이냐 전사냐 요 문제가 이제 자꾸 거론이 됩니다. 전사한 걸로 기록은 되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러 전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장수가 전투를 하는데 갑옷을 안 입었어요. 무슨 의도가 있죠? 갑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삼도 수군 통제사를 했던 유형 장군이 이순신이 평소에 했던 말을 기록을 해놨어.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이순신 장군이 평소 마음속을 돌아요. 예로부터 대장이 자기가 세운 전공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대개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이다. 나는 적이 물러나는 그날의 죽음으로써 유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노량해전 우리 군함 명나라하고 합동군입니다. 236척. 왜 군함 500척과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수가 갑옷을 안 입었어. 그리고 조총에 맞아 순국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남았다면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죽였을 겁니다. 죽였을 거예요. 선조의 도량으로 봐서 충분히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순신 장군은 나는 마지막 전투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나 조직의 리더를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으로 내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하면 애터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특별한 분이 아니고 그 원칙을 바로 유교 경전에서 가르쳤던 그 원칙을 지킨 분이에요. 지킨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46세까지 말단 미관 말직에서 파직되고 파면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데 13일 만에 6계단을 승차해버리는 게 그 에너지가 축적된 결과이지 결코 무슨 뭐 벼락 출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아까 본 바와 같이 지금 시작하셔서 판매사까지는 정말 별꼴이 다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참으시고 판매사까지만 되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고속 성찰을 하실 겁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